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성환 전 하나생명 은퇴연구소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간단히 좀 소개드리면 이제 저랑 약간 경력이 비슷하신데 한국은행, 조선일보 이렇게 거치시고요. 하나생명 은퇴연구소장을 지내셨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시자 은퇴설계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최 박사님하고 제가 이제 얘기해 볼 주제는 노후에 필요한 빚 다이어트입니다. 네. 예. 최근 이제 금리 상승기가 되다 보니까 이 고민이 많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은퇴 이후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 60대, 70대가 늘고 있는데 또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파산도 늘어난다고 그래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 법원 행정처 통계에 따르면은 네. 2021년 작년이죠. 전국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인원이 13,700명. 네. 70대 이상만 보면 3,6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그 상당히 안 좋았던 2013년 네. 이후에 최대치를 했으니까 거의 뭐 10년 만에 최대치인데 네. 이 비중을 보면은 2019년에 이제 60대 이상이 전체 개인 파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22%였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게 또 29%까지 비중도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또 뭐 이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네. 있잖아요. 신용불량자, 옛날에 그렇습니다. 신용불량자예요. 이게 금융순화 금융용어 순화 차원에서 이제 더 어려졌어요 단어가. 예, 금융채무 단어가 좀 길어지고, 불이행자. 예.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를 보면은 예. 2017년부터 이렇게 계속 줄어요. 94만 명에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비중은 어떠냐 하면은 2017년에만 해도 60대 이상의 비중이 뭐 한 14.5%였는데 지금 20%를 넘고 있거든요. 이 신용불량자 숫자는 줄고 있는데 60대, 70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은퇴 후에 파산이 늘어나는 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은퇴 준비,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은퇴하면서 이제 곧바로 뭐 생활비, 의료비 등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네.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를 뽑아봤어요. 5가지요? 예. 그랬더니 이 통계청의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비중이 54.2%예요. 네, 물론 설문조사겠죠. 예. 예. 다음에 이제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55.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굶길 수 없다. 그래서 뭐 교육, 결혼 이런 데다 돈을 또 많이 쓰시죠. 예.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도 또 뭐 사업 비용이다, 뭐 생활 비용이다 이게 대주다 보니까 정작 내 노후가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들한테 또 돈을 대주다 보니까 그렇다. 예. 그게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 60대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 비해서 불리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여기다가 타격도 받았고요. 거기다가 또 이 금융 사기 등 이런 데에 또 약해요. 또 사기 요새 코인 사기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이제 큰 돈 날리고 보면 뭐 파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그 고령화가 또 앞서갔던 일본에서도 노후 파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일본은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사실 뭐 방 박사님께서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5년에 일본 NHK 방송이 일본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어요. 그때 아주 파장이 컸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미처 못한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NHK 취재팀이 낸 책이 뭐냐면 노후 파산, 장수의 악몽이에요. 네, 저도 그 책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이 이제 2016년에 번역돼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파장이 컸는데
그러니까 뭐 노후파산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요즘엔 어떤 단어로 되고 있냐면 노후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용어로 이렇게 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뭐 예, 우리보다 29%. 좀 더 먼저 고령화가 진행이 됐죠. 예. 예.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제 29%. 음. 인원으로 보면 3,600만 명이에요. 음. 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 근데 그 중에 600만 명이 이제 독거노인이고요. 그 중에 또 한 300만 명이 이제 좀 빈곤에 시달리는데 특히 200만 명은 의식주에서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노파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도 예. 노인 빈곤율이 적은 게 높아요. 아니잖아요. 예. 40% 이상으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 뭐 예.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여기서 짚어보고 가야 될 게 이 젊은층 파산하고 노후 파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파산하고 좀 이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걸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젊은 층은 파산하더라도 예. 어떻습니까? 재기가 가능하잖아요. 예, 젊으니까. 예, 젊으니까 예. 뭐 아니 내가 뭐 일용직 근로자를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 그러는데 네. 60대 넘으면 누가 일을 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 들어서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재기가 불가능하다, 네.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참 피해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말씀드린 그 일본 책 네. 노후 파산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예. 정말 뭐 평범한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는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거 하루하루가 참 진짜 힘들다 이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피해야 될 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개요. 예. 예. 하나는 치매. 음. 사실 이건 뭐 내 개인이 노력한다고 좀 안 될 수도 개인의 있는데. 노력으로 예. 뭐 될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열심히 걷고 건강을 챙기면 좀 뒤로 늦출 수 있고 네. 예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노후 파산이에요. 그래서 그 노후 파산이 되면 노후에는 뭐 소득도 줄어들거나 없거나 한데 예. 그 길을 벗어나기 힘드니까 정말 근데 이 노후 파산은 또 내 의지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노후 그래서- 파산 피하는 거는요. 네, 예.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기사 보니까 60대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의 빚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들면 빚 부담이 좀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우리는 60대 이상 고령층들이 좀 더 빚을 더 빚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예. 외국 예를 하셨는데 예. 우리가 뭐 세일즈맨의 죽음이나 뭐 이런 희곡을 봐도 네. 그러니까 평생 이제 빚을 갚잖아요. 네. 먹이지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가지고 평생 갖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 대출 잔액이 350조 원이에요. 근데 총 가계 대출이 얼마냐면 1,869조 원이니까 이게 지금 한 19% 정도 한 차지하는데 20% 정도. 예. 네. 근데 이게 2010년 말에만 해도 14.5였어요. 점점 부담이 늘어나고 있죠. 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2010년에는 758만 명인데 지금은 얼마냐? 1263만 명이에요. 60대가 60% 늘어나서 이상이 예.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빌린 돈이 좀 늘어나겠죠. 예. 뭐 그런 점도 있지만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의 이제 가계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네. 뭐 저도 60대 이상입니다만은 그간의 이 60대 이상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재미를 봤어요. 집을 다 사셨죠. 예. 그래서 그 집을 가지고 이 자산을 늘려왔는데 이거 보니까 요즘에도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60, 70대들도 돈을 빌려 가지고 뭐 젊은이만 연끌하는 게 아니고 네. 60, 70대들도 이제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네. 뭐 좀 있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근데 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60대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많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뭐 식당도 뭐 이렇게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집 부동산을 담보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업 자금을 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영업 예. 사업 자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일부 또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이 60대 이상의 빚을 늘리는데 이렇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당장 이 노후 대비할 때 소득은 별로 이 60대 이상 되면 사실 소득이 별로 없잖아요. 예. 예. 소득은 별로 없으면서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이 노후 대비가 제대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당장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예. 하나입니다. 예. 저도 강남 주변에 많이 그런 얘기들 하시죠. 예. 그러니까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거의 없다면 뭐 연금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같은 평균이 뭐 한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야속한 말이긴 하지만 강남의 집 한 채가 내가 죽을 때까지 밥을 먹여주지는 않을 거다. 당장에 이제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만약에 아파트다 그러면은 네.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관리비예요. 관리비 나가죠. 다음에 뭐 요새 또 세금 나왔잖아요. 네, 세금도 좀 주택 관련 세금 나오죠. 그다음에 또 이 의료보험비도 이게 만만찮아요. 집을 큰 집을 건강보험. 가지고 네. 의료 건강보험도 네. 그렇죠. 그러면 먹고 살아야죠. 나이 들면 병원에 가야죠. 친구들 만나야죠. 사실 방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박사입니다만은 예. 이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더 높은 사가 두 분 있대요. 또 어떤 겁니까? 예. 밥사, 술사라고. 밥사 수사요? 예. 밥도 사고 술도 밥도 사고. 밥사 술사. 예. 근데 이 집 한 채만 달랑 갖고 있으면 밥사 술사가 아니라 맨날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 인생도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 그렇습니다. 흐름이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 은퇴 설계를 할 때 이거 빚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집 한 채 딸랑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예. 어떻게 좀 은퇴 설계할 때 빚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될까요? 예. 이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로 이렇게 이제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보면은 계속해서 줄어요. 줄기는. 그러니까 뭐 30대는 28%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40대는 22%, 50대는 18%, 뭐 60대는 12%까지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각 개인의 경우 자산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들어오는 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강 보면은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10%를 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1억 원의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금리가 뭐 연 한 4%는 적어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연간 400만 원이에요. 월 35만 원씩 이제 이자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2억 원을 빌려서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20%가 된다 그러면 연간 2배가 되는 거죠. 8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현금이 없으면 현금 흐름이 없으면 엄청난 부담이죠.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 합니다. 전체 자산 중에 빚은 한 10% 정도. 그렇습니다. 이건 노후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면은 이게 금전적인 나이가 들면요. 젊어서는 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뭐 갚으면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이 부채가 좀 많다 싶으면은 금전적인 부담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담,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빚을 좀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빚 다이어트 하려고 집을 팔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약간 궁금한데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빚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서울이나 특히 강남에 집이 있는 분들은 그걸로 자산 가치가 노후 대비한다고 올라갔는데 지금 한 거잖아요. 집 한 채로. 앞으로도 근데 서울이나 강남의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연금을 받을 때 이제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이면 못 받잖아요. 또 주택연금은 또 그 저기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큰 집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팔고 내가 조그마한 집을 가게 되면 남는 돈 현금화 좀 시키고 그리고 평생 또 연금을 주택연금을 받게 되니까 괜찮겠다 싶은데 이게 또 집 잘못 팔면은 세금 내고 집 규모만 줄어들지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걱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세무사 한 두세 분하고 잘 의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평생 살았는데 10년, 20년 살았는데 어디 이사 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가가지고 이웃들이 좀 마음에 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네.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이사를 정 못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내 집을 전세 주고 네. 작은 집으로 전세를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 다이어트는 이 우리가 건강 다이어트, 이제 체중 줄이는 다이어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큰 결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네.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채 다이어트도 결국 그런 식으로 큰 결심하고 내가 그렇지만 앞뒤를 잘 재보고 네. 그리고 발품을 팔고 그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따져 본 다음에 이제 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지금 하는 이 빅스텝도 하고 예. 금리를 막 올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예.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예. 이 세게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측면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금리 상승기 때 더 걱정이 많아져요. 네. 예, 이거 그 노후에 빅다이어트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게 말입니다. 네. 이 요즘 제가 그간에 이제 그 별로 뭐 이렇게 통화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전화 와서 네. 아유, 최 박사 잘 지내세요? 네. 뭐 이래요. 친구분들 전화 많이 오시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묻는 게 뭐냐면 네. 두 가지예요. 음.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네. 될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묻는 사람은 이제 부채가 많은 네. 분이고 네. 환율을 묻는 분은 이제 뭐 자녀 중에서 이제 해외 나간 해외 유학을 사람도 갔거나 있는 그럼 그 경우. 적은 돈이 예,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거 가중 평균 금리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예요. 금리요? 예. 5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 대출 금리가 4.14%예요. 근데 이게 이게 평균이니까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20년 말 대비를 해보면은 예. 1.31% 포인트 높아요. 벌써. 음. 그러니까는 1억으로 치면은 130만 원이 올라간 거고요. 음. 또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보면은 네. 현재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인데요. 3.9%로 2020년 말 대비해서 1.35% 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은행이 13일 날 한 번에 그냥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내릴 때는 뭐 더 많이 내린 적도 있지만 0.5% 포인트를 올렸는데 네. 앞으로 더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시중은행에서 뭐 당분간 대출 금리를 5% 이상 안 올라가겠다라고 하지만 계속 기준금리 올리고 그러면 그 은행이라고 뭐 돈 뭐 뾰족할 수는 뾰족할 없죠. 수가 없잖아요. 예. 올릴 예. 텐데 예. 그래서라도 좀 이 부채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해서요. 이 노후에 이제 빚 다이어트, 부채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첫 번째는 뭐 부채 규모를 줄여가는 거죠. 제가 아까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10%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막 30%에서 10%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하루 아침에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줄여갈 그 계획을 좀 짜가지고 예. 뭐 방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옮길 수도 있고 예. 또 뭐 전세에서 전세로 갈 수도 있고 예. 뭐 내가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도 불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주식이 있다면은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이렇게 이제 대출을 갚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부채부터 줄이냐? 당연히 금리가 높은 것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리다 보면은 은행권만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2금융권도 있고 뭐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갈아타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소득을 좀 늘려라. 노후에요? 예. 음. 아니 그 제 친구들 보면요. 네. 여기저기서 일 많이 해요. 뭐냐면 이제 구청에 고객 응대 서비스, 뭐 CCTV 관제 탑에서 뭐 일하는 경우도 있고, 예. 다음에 뭐 산림 보호원, 그 다음에 뭐 공원 관리인, 예.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요새 이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보통은 발품 팔아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이게 또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 않은 그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찾아서 조금 이렇게 생활의 윤활유를 좀 넣으면서 부채 다이어트도 하면 좀 더 손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최성환 전 하나생명 은퇴연구소장 모시고 노후에 필요한 빚 다이어트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네. 좀 어두운 얘기를 좀 많이 네. 드렸는데 앞으로는 밝고 네. 더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최성환 전 하나생명 은퇴연구소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